인민들에게 제공되는 기초물질, 그 공장을 지어주겠다는 건데 기초물질이 된장 간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못 먹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불만이 이제 폭발하기 직전인 것이고, 그거보다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사상 이념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목표가, 노동당의 목표가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적화통일은커녕 내부에서 내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몽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최근 김정은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예, 그 보도를 보니까는 김정은이가 사실 이제 40살인데 우리 나이로 체중이 140kg이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지방 지수가 이게 25가 이제 정상인데 김정은은 40 중반대라는 거죠. 뭐 우리 쓰는 용어로 하면 초고도 비만 상태인데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아. 원래 김정은이가 그렇게까지 몸무게가 안 나갔었는데 정권을 넘겨받고 난 뒤에 뭔가 이제 그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를 뭐 낸다 그래갖고 체중을 막 불리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안 빼는 건지 안 빠지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생활 스타일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담배 입에다 달고 살고 있고, 또 과음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스위스 뭐 에멘탈 치즈인가요? 저는 뭐 먹어본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걸 뭐 워낙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살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뭐 병에 이제 가족력이라는 게 있는데 김정은 그 집안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다 그 당뇨, 고혈압 그거에 의한 통풍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는데 김정은도 뭐 그런 걸 충분히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약제가 뭐 잘 안 들으니까 새로운 약제를 지금 뭐 찾아 나섰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 상태가 분명히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듣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렇게 빨리 후계자 준비를 하는 걸까요? 김정은 후계자는 사실 이제 뭐 김주애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 국정원도 작년 9월인가까지는 아니야 김주애가 아닐 거야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김주애가 등장하는 장소라든지 김주애에 대한 어떤 그 예우 이런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뭐 후계자인 것 같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건강 이전에 사실은 벌써 뭐 한 2, 3년 전에 김주애가 9살 땐가 그 등장을 했었단 말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내가 김정일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았을 때 이게 만만치 않더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장성태 고모부가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김씨 왕조를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후계자가 있어야 되니까 일찍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워갖고 야 우리 백두혈통이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전부 주목해라. 이런 차원에서 김주애를 조기에 등판시킨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후계자 수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군사력이 이제 가장 우선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력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2010년도인가 이제 처음 언론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정일의 후계자로. 그때 나와갖고 김정일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언론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어느 그 포병부대인가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자칭 이제 김일성 뭐 종합대학에 포병단가 뭐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포병이 아주 대전략가다. 이제 이렇게 그때 그 선전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군부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도 김주애를 자기 후계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군부를 장악을 해야 되니까
김주애가 지금 등장했던 화면이 전부 70% 이상이 군 관련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군부대에 가갖고 지금 현재 뭐 북한군의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뭐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버지 후광으로다가 뭐 경례도 받고 뭐 존댓말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후계자 수업이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미래에 자기 후계자가 될 우리 딸한테 북한의 모든 그 장성들이 머리 조아리는 것을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김주애가 김정은의 뒤를 잇는다고 하면 과연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북한에서 김주애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은 분명히 지금 뭐 우리가 아는 잘못된 남존여비 그 사상이 딱 팽배해 있는 것은 맞는데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에게 반대하는 반대파가 지금 없어요. 또 그 반대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있다고 뭐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로 가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뭐 남존여비라 그러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들이 있었으면은 아들을 앞에 내세웠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만만치 않으니까 나름대로 고민해갖고 이제 딸을 앞에다가 내세웠을 텐데, 김정은이가 그렇다 그래갖고 남존여비가 있다 그래갖고, 뭐 다른 집안에 뭐 박가나 고가나 뭐 이런 집안의 남자를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일찍 후계자 수업을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 계급 높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인민들에 이르기까지 김주애에게 다 충성을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뭐 진행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주애와 김여정의 충돌 가능성은 없나요? 그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남의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은 지금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것이 공고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일단 군부를 몇 차례에 걸쳐갖고 다 숙청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다 포진시켜 놨잖아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반 정치나 뭐 당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숙청시키거나 처형시켜갖고 다 자기 사람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를 들으면은 뭐 아무개가 숙청됐다 이렇게 했는데 며칠 뒤에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누구는 처형당했다 그랬는데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아주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여정이가 뭐 갑자기 오늘 내일 김정은이가 잘못돼갖고 김주애가 아직 미성년자가 뭘 모르는 상태니까 뭐 섭정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걸 당분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기회를 갖고 김여정이가 이거 내 거야 하고 할 확률은 적지 않겠는가. 김정은이도 포악한지는 몰라도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뭐 그 정도 안전장치는 해놓지 않겠는가. 몰래 누군가 김여정이가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면은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북한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 그걸 김정은이가 모를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뭐 김주애와 김여정이의 어떤 직접적인 충돌은 뭐 있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는 어떤가요? 북한은 사실은 1946년인가요? 그때 뭐 남녀 평등에 관련된 그런 법을 이미 공포를 했어요. 우리가 뭐 서유럽에 잘 사는 나라 뭐 70몇 개국 뭐 다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보다도 먼저 남녀 평등에 관련된 법을 공포를 했었고 2011년인가에 여성 무슨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 법도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남녀가 다 평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주창하는 것이 남녀 다 평등하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 안으로 파고들고 가면은 북한의 여성들은 진짜 우리 그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그 남존여비 그 이하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바는 북한의 가정의 생활은 전부 아녀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뭐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런 게 전혀 없고, 특히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력, 성희롱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오히려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그 아녀자들을 나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지금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알게 모르게 여성들 스스로도 그래, 원래 여성은 남성보다 밑에 있는 거야. 남존여비가 맞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우리 그 탈북민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봐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훨씬 나쁜 그런 인권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북한의 여성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은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을 김정은이가 지금 일찍 시작한 것이고,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 본인이 후계자가 됐을 때 너무 외롭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는 김일성으로부터 3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어요. 말단부터 시작해갖고 그 최상위 자리에 올 때까지. 그런 장기간의 어떤 견습 과정, 실습 과정을 거쳐갖고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북한을 끌고 왔지만은, 김정은이는 김정일이가 쓰러지고 나서 2010년도 그때 9월인가 그때 좀 갑자기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 성혜림인가요? 하고 김정일이 사이에서 난 김정남,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때 암살 당했잖아요. 김정남이가 후계자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용이하고 김정일이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은이가 이제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는 사실은 후계자 수업을 한 뭐 30여 개월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본인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9살밖에 안 됐던 김주애를 지금 조기 등파 이제 시킨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북한 외교관들이 탈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북한 상황은 얼마나 안 좋은가요? 북한은 최근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거죠. 일단은 경제가 폭망했지 않습니까? 장기간의 대북 제재에 의해서 뭐 무역이 정상적으로 전혀 안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뭐 몰래 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경제라는 것이 이 군수 관련된 이 군대하고 민수하고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가는데, 이 군수 공업이 이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나온 걸 갖고 이제 민수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핵 미사일에 그냥 모든 걸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자체도 지난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내가 지방 인민들한테 되게 미안하다. 평양 사람들을 비해서 지방 인민들이 너무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20 곱하기 10 정책을 해서 지방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좀 올려주겠다. 뭐 20개, 매년 20개 시군에다가 공장 하나씩 지어갖고 10년 동안 모든 시군별로 인민들에게 제공되는 기초물질, 그 공장을 지어주겠다는 건데, 기초물질이 된장 간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못 먹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불만이 이제 폭발하기 직전인 것이고, 그거보다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사상 이념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북한의 내부 상황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북한에는 당이 몇 개 있느냐. 우리 뭐 노동당 하나 있다 그러는데 당이 두 개다. 노동당이 있고 장마당이 있다는 거죠. 그 노동당은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정상적으로 배급이 되고 할 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한테 그 조금씩 이렇게 얻어먹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80년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젊은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마당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노동당하고 김정은이한테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충성을 해야 되느냐? 동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정신적으로
총폭탄이 돼갖고 뭘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장마당 세대는 돈 이런 거에 훨씬 민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에 통제도 안 따르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불을 지피는 게 뭡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뭐 K컬처, K문화라 그래갖고 우리의 뭐 드라마라든지 노래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가갖고 전부 남한식 사고를 갖고 북한 통제를 안 따르고 그러니까 내부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결국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갖고 연초 지금까지 해서 야 이제 남한하고는 절대로 같이 안 살 거야. 통일 대상이 아니야. 제1 주적국이고 말이지 괴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예. 탈북민 중에서 유독 외교관과 같은 엘리트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그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었잖아요. 그 탈북민 자체가 뭐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끝났지만은 북한은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다가 철조망이나 뭐 심지어 지뢰까지 해갖고 탈북하지 못하도록 많은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탈북민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최근에 보도된 걸 보면은 작년에 뭐 북한의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유학생들이 뭐 10여 명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은 탈북민 중에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왜 왔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파트하고 차는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내려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라 안 그러겠습니까? 해외에 나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감시 당하고 있지만은 북한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기가 돼갖고 코로나 때는 이제 그 퍼진다 그래갖고 귀국을 안 시켰는데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전부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들어오라 그랬는데 이제 막막한 거죠.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뭐 우리나라 말로 뭐 감찰 조사 같은 거, 공직기강 점검 이런 걸 시키는 와중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잘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 중에는 뭐 크든 작든 간에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이 들어가면은 뭔가 처벌받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자식들 여기서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얘들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는 답이 없잖아요. 깝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탈출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우리 대사관이나 가서 근무하면은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만은 북한은 원래 이제 가진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에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뭐 한 50% 정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알아서 운영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북한으로 또 얼만큼 또 달러를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해갖고 바깥에서 뭘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납 같은 거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다 혼나게 생겼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고, 그 최근에 그 매체에 많이 나오는 그 쿠바 외교관 했다 그러는 리일규 씨인가요? 그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교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다 멋있고 이게 아니고 넥타이맨 꽃제비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제 힘들게 살고 그랬는데 북한 가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 명약 완화하니까 안 되겠다. 미래가 암울하니까 탈북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보내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야 남한아 그냥 우리끼리 좀 지내고 싶으니까 제발 그 대북 전당 플러스 뭐 초코파이 달러 USB 이거 보내지 마. 그리고 너희들 왜 갑자기 또 대북 방송하느라고 난리 치는 거야. 그 두 가지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이걸 목적으로 해갖고 결국은 계속 날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나중에 뭐 생화학 무기 같은 거 보내려고 시험하고 한다 그러는데 뭐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100%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최근에 이제 그 뭐 용산하고 여의도에 떨어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다 다 보낸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정확하게 어떤 그런 재원을 뽑으려고 그러면은 GPS 같은 걸 장착시켜갖고 보내야지 데이터가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GPS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우연의 일치로 그까지 날아왔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보도를 해갖고 야 용산에도 떨어지고 여의도도 떨어졌다 해갖고 북한 사기 올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그 목적은 뭐 다른 것보다는 남한 제발 대북 전단, 대북 스피커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계속 호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내에서 새조선이라는 이름의 반체제 단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에 대해 장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조선. 그 새조선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다가 기반을 둔 북한 반정부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의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자유조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2017년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가 동생 김정은에 의해서 암살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김한솔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에서 김한솔을 안전하게 지금까지 이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이죠.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일단의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갖고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내려갖고 액자 막 패대기 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단체가 바로 이제 자유조선이거든요. 그 사상과 이념을 우리 새조선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새조선이라는 단체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은 북한의 그 수령 독재 체제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인민들이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런 걸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 그러면은 나중에 그 북한 독재를 물리치고 나면은 대한민국하고 이제 합치겠네. 그건 아니라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야,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남한에 대한민국에 합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외부에도 있지만은 북한 내에도 비밀 결사식으로 조직을 지금 만들어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독재를 몰아내고 나면은 지금 노동당에 있던 사람들이 탈당해 갖고 자유당인가 하는 그쪽으로 이제 다 옮기고 이렇게 해서 위에만 수뇌부만 싹 교체하고 나머지 어떤 그 시스템이나 사람은 그대로 다 해서 북한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걸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고 우리 국정원은 또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조직이 있다 하고 인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배지가 공식 석상에서 최초로 등장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크죠. 우리가 이제 이 정치하는 데는 이제 그 상징 조작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내밀어 갖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세를 막 규합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 대선할 때 보면은 그 굿즈 같은 거 별의별 거 다 만들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상징 조작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북한의 배지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의 인민들을 지주목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정치 상징 조작물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김정은이보다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 같은 게 많이 붙어 있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싹 내려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북한의 당 중앙군사 당의 뭐 간부들 교육시키는 학교 그거 이전하고 하는데 원래 있던 김일성하고 김정일 사진이 싹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태양절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죠. 그냥 4.15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왜 태양절이라고 안 불렀겠느냐? 야, 언제까지 할아버지가 태양인 거야. 나도 이제 13년 차 지금 뭐 짬밥을 먹는다 그래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지도자인데 이제부터는 나도 후광 없이 내 정치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미래 세대인 북한의 젊은 사람들을 내 방식대로 끌고 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제는 태양이다. 내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김일성 생일이었던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빼고 이제는 나를 봐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배지도 만들고 통치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의 독재 정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느끼는 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다 독재인데 굳이 이제 김정일, 김일성하고 김정은을 구분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이는 조금 그 뭐 유연했다 그럴까요? 시대 조례에 좀 맞춰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김정일이만 해도 죽기 한 3, 4년 전 동안은 나름대로 한미하고 뭐 이렇게 뭐 대화도 다시 재개하려고 노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스처도 취하고 하는 노력을 보였는데 김정은이는 그야말로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좋게 보면은 뭐 강직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쁘게 보면 망나니 같은 것이죠. 누구 얘기도 안 듣는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간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것은 잘못된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로 봐서는 이제 불편하죠. 예. 김정은의 사상문화 통제가 집권 초기보다 강화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김정은이가 13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북한의 어떤 그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흔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 시기가 잠깐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통해서 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우리 남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확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취임해갖고 초기에 여기저기 미래 자기를 떠받쳐야 될 어린이들, 청년들 하는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면서 나를 바라봐라 하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꼭 뭐 허모씨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친구들이 철이 들어서 보니까 이게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야, 내가 언제 김정은이 니한테 내가 뭐 덕본 게 뭐 있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남한을 동경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김정은이 이거 위험하구나. 이거 안 되겠다. 좀 꽉 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남한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이제 가는 것이죠. 북한 노동당 규약에 궁극적으로는 표현은 뭐 달라지지만은 궁극적 북한의 목표가 노동당의 목표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적화 통일은커녕 내부에서 내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딜에 지금 이제 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북한이 이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 때 6.25 전쟁 하면서부터 핵에 대해서 어떤 공포라든지 이런 걸 가졌었고, 그래서 1963년도죠. 소련 도움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영변에다가 이제 연구용 원자로를 이제 설치를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쭉 뭐 핵에 대해 관심을 갖다가 우리 그 88 올림픽,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88 올림픽 지금 해갖고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가고 동북권의 공산 사회가 다 이제 무너져 내리고 그 와중에 결정적인 것은 북한의 든든한 뒷배였던 소련이 이제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북한은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왜 시장 경제로 가려고 그러니까는 뭐 내부 통제가 안 될 것 같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는데, 그나마 그때 이제 소련은 없어져 갖고 북한을 도와줄 입장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중국이 그 북한이 없으면 중국이 좀 불편하니까 할 수 없이 먹을 거 좀 나눠주고 이제 해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우리도 대한민국 노태우 정부 때죠. 북방 얘기한다 그래갖고 뭐 러시아, 중국하고 뭐 우리가 친해지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엄청난 이제 외로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이 전부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지난 일에서 6차 핵실험에 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정은이가 이제 사실은 2002년도에 그 NPT 탈퇴하고 핵 개발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육자 회담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3년부터 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죠. 분위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육자 회담의 골자가 뭡니까? 이제 북한 너희들이 비핵화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 못 살게 굴지 않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경수로 같은 것도 제공해주고, 뭐 일본하고 관계도 개선하고 다 좋게 나갔죠. 그거 잘 가는 줄 알았어요. 또 우리도 뭐 캐도라 그래 북한에 설치돼갖고 뭐 경수로 작업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다 뛰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북한이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제재를 좀 가했었는데 그 델코 아시아뱅크인가 뭐 하는 거기에 북한 돈 2,500만 달러인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동결이 된 거죠. 그 북한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돈이 뭐 안 도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북한에다가 사실은 많이 갖다 줬거든요. 햇볕 정책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분위기 좋을 거라고 했는데 웬일 2006년도죠. 뜬금없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햇볕 정책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돌아온 결과가 뭐냐. 우리가 준 돈으로 핵 개발했느냐. 뭐 우리 내부적으로도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핵실험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2009년도에 이제 2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때 북한이 성과를 낸 것은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해 나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뭐 북한이 진짜 개발할 수 있겠어?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큰 오판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이가 그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2013년도에 내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됐으니까 나도 이제 뭔가 보여줘야지. 그래서 어떤 정치적 뭐 결집이라 그럴까? 그런 퍼포먼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제 2013년도에 이제 3차 핵실험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1월 달에 4차 핵실험을 해서 북한에서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이제 우리는 그거는 너무 나갔다. 수소폭탄이 아니고 증폭 핵 분열탄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핵수소폭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같은 해 2016년 9월에 이제 또 5차 핵실험을 해갖고 핵 소형화, 경량화를 했다. 이렇게 이제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계속 그렇지 않을 거야 했지만은 뭐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6차 핵실험이 2017년도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때 북한이 내건 성과는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핵탄두를 우리가 완성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을 했다고 그 뒤에 이제 그런 걸 헌법에다 집어넣고 이제 막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북한이 6.25 때부터 김일성이 갖고 있던 어떤 걱정, 그것이 이제 꿈으로 가다가 현실로 나타나서 지금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북한의 핵무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적게는 뭐 한 40기 핵탄두, 40기부터 많게는 뭐 한 100여 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없어도 40기 정도는 이제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 핵이 있어도 투발, 날려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안 되는데, 뭐 익히 알다시피 북한이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실험을 해갖고 미국 전역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투발 수단까지 갖고 있는 뭐 확실한 핵 보유국이 된 것이죠.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나요? 대북 제재를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이제 인민들은 못 먹고 못 사는 어떻게 보면 인민들만 죽어나가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 중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몰래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죽을라 그러면은 조금씩 연명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제재에 펑크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급기야는 이제 뭐 러시아가 지난번 유엔에서 그 대북 제재 패널 그거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고 뭐 드러내놓고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제재가 앞으로 더욱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거에 대한민국도 핵무장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얼마큼 진행됐었나요? 우리도 사실은 이제 1971년도에 닉슨이 갑자기 이제 우리 주한 미군을 일부 철수시켰어요. 그 우리 안보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72년도인가요? 야야야, 우리도 그 핵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기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74년인가에 프랑스하고 원자력 협정이라는 걸 맺어갖고 미국은 이제 안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핵 개발을 이제 뭐 시도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NPT에도 또 우리가 75년도에 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몇 달 뒤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하고
그 대담을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핵우산으로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핵 개발 등등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여튼 하겠다고 딱 해버렸죠. 예. 아마 그 미국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76년도일 거예요. 예. 그때 미국이 이제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정부에다가 이제 압력을 가하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 그 프랑스하고 이제 협정 맺어갖고 우리가 그 핵연료 재처리 시설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폐기하는, 예. 그런 이제 모습이 돼버렸었고, 그래도 이제 미련은 뭐 남아 있었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 갖고 당시 이제 우리가 뭐 플루토늄도 요만큼 뭐 이제 예, 개발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예,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야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당시 갖고 있던 그 뭐 플루토늄 그런 시료라든지 관련된 장비 같은 걸 다 이제 폐기 처분을 했었고 이어서 이제 92년도에 노태우 정부에서 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해버려서 그 뒤에 뭐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 핵 개발할 의지를 이제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예. 핵 개발 포기로 얻은 핵우산 전략이란 무엇이며 이것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핵우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하고 동맹인 한국, 대만, 일본, 야 너희들 핵 개발하지 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적대국이 너희들 공격하면은 내가 핵으로 보복을 해줄게. 이게 이제 핵우산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그래 핵우산을 씌운다는데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확장 억제죠. 확장 억제라는 게 뭐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이라 그러면은 뭐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드, 각종 전략 폭격기 이런 것에다가 이제 핵을 탑재를 해갖고 예, 주기적으로 우리 한반도 주변에 예, 나타나갖고 북한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겁을 주고 실제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확산 억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진짜 그는 뭐 좋게 보면 있는 것이고 없게 보면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갖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환으로 이제 그 핵 협의 그룹 NCG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갖고 종전보다는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 미국이 갖고 있는 각종 전략 자산들이 가끔 한반도 일대에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빈도를 훨씬 많이 하고 강도도 세게 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세져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실효성 있도록 이제 해 나갈 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효성을 예,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이제 문제는 예, 이제 그 미국 대선이 이제 뭐 가장 열이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됐다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에 지금 미국하고 하고 있는 그 핵협의 그룹 이 체제를 예, 11월 달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 예, 공고해 놓는 것이 대단히 필요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게 진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 몰래가 안 된다 이겁니다. 예. 북한은 대북 제재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핵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 내부에서 우라늄이 생산이 되니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예. 그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핵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우라늄을 우리한테 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가장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은 미국이 그래 야 지금 사정이 그러하니까 내가 한쪽 눈 감아줄 테니까 옛날 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과연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북한처럼 NPT 탈퇴하고 핵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라늄이 어디서 갈 거냐 이제 이거부터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예. 자체 핵무장으로 한국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핵을 개발을 했다. 진짜 좋죠. 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지금 아까도 우리가 미국의 그 확장 억제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는데, 이제 그런 말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핵폭탄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갖게 됐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하는 것이 어떤 의지의 영역이에요. 그 의지라는 게 뭡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는, 그거 의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핵폭탄을 가지면은 내가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요. 의지가 아니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걸 갖추게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북한을 좀 다룰 수도 있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죠, 그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 욕심이 또 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또 핵폭탄을 가졌어요. 그 북한도 또 우리가 가진 것 말고 또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서로 에스컬레이트 돼갖고 하면은 여기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소련이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그런 것이 좀 우려되는 것이고, 잃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개발했다. 그래서 미국이 뭐 가만히 있고 국제사회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야, 너 이제 핵 가졌지? 좋아, 이제 미국, 나 해구산 이제 걷는다? 그 해구산을 걷어버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한미 동맹 이런 거에 관련돼 갖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피곤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현재 국제사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략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런 어떤 약속을 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이라크나 북한처럼 그걸 통제에 안 따르니까 좀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지도부는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국민들이 다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이란이나 북한이나 할 거 없이.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갖는다 그러면은, 근데 일본도 가져야 되고, 대만도 가져야 되고, 호주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 누가 가장 불편할까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중국이 가장 불편하다는 것이죠. 예, 중국이. 왜? 모두가 자기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핵폭탄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못 살게 굴 텐데, 핵도 아닌 사드를 배치한다 그래갖고 우리를 얼마나 한한령이라서 못 살게 굴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무역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부담스럽고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트럼프가 이제 일기 때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하는 말들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상당히 그 달달한 관계가 될 것 같아. 예,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깝깝한 거죠, 사실은. 예.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대선 요번에 하면서, 내가 옛날에, 김정은이하고 잘 지냈다. 내가 김정은이한테, 야, 너 핵만 자꾸 개발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것도 좀 해봐. 좀 쉬어라. 나하고, 우리 여기 프로야구 구경도 좀 하고 말이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트럼프는 뭐 제가 속속들이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쇼맨십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 또 뭔가 또 다음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된다 그러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다 그러면은 뭐 노벨 평화상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김정은이하고 다시 브로맨스 뭐 이렇게 등등등 해갖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텐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야, 트럼프야, 나 핵 갖고 있는 거 인정해줘.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인정하면 국제사회 전체가 인정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뭐 난감해지는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남한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우리가 이미 트럼프 일기 때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항상
예, 미국 제일주의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야, 주한미군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제 축소하려고 그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확장 억제를 위해서 미국 전략 자산들이 예, 우리나라에 날아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직 경비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뭡니까? 미군 주둔 비용, 예. 방위부분담금 엄청나게 이제 높게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 작년에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핵 협의 그룹 NCG 이것을 좀 공고히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어떤 핵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방송이나 어떤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인원이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차제에 예. 그 미국 대선 전에 우리가 범국민운동으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뭐 한국도 핵무장하자 하는 어떤 서명운동 같은 거, 예. 어떤 안보단체에서 지금 그런 걸 좀 그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걸 대대적으로 한번 해서 실제로 핵을 갖고 안 갖고는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핵에 대한 뭐 결기라 그럴까요? 예. 그런 거를 좀 보여줘서 정부가 뭐 알아도 잘하겠지만은 미국의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될 걸 대비해갖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핵무장 하겠다 말이지. 예. 이런 어떤 결연한 자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러 조약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요원해졌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북중 관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은 북한하고 관계에 큰 문제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척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불편하죠. 예. 그 제일 먼저 이제 얘기된 게 그 다롄 방추위섬인가요? 거기 2018년도에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나란히 걸으면서 남겨놨던 족적. 예, 그게 아스팔트로 딱 포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좋은 관계면은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이제 아주 좋아지면서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제 북한에 많이 왔다고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반면에 중국 관광객은 북한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이 30만 명 정도가 북한을 다녀갔어요. 대북 제재를 받는 가운데 북한에게는 중국 관광객 30만 명이 와서 뿌리는 돈이 짭짤한 달러벌이가 됐었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는 김정은 짜증나는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예. 중국 내에서 하고 있는 한 10만여 명 되는 예. 북한 노동자들 우리 다시 안 받을 테니까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이는 북한의 인력을 러시아로 이제 송출해서 외화를 버는 이제 이런 걸 지금 뭐 하고 있을 걸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건 이런 세계겠죠. 기왕에 이제 러시아하고 61년도 같은 그런 뭐 조약 같은 것도 맺었고, 예. 그리고 중국하고도 뭐 기본 바탕이 돼 있으니까 이참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팀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미국, 뭐 일본, 뭐 어차피 자기들끼리 놀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끈끈하게 하자 뭐 이런 걸 뭐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 러시아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입장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마구잡이로 가는 것 같지만 중국 시진핑도 그렇고 중국 내부도 그렇고 제가 아는 바로는 또 군사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에 더 지금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왜? 경제가 망하면은 그 많은 뭐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시진핑은 아마 뭐 많이 불편하겠죠. 북한하고 러시아가 들어 대놓고 저렇게 뭐 친해지고 하고 무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건 아닌데 예. 중국이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은 이미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우라고 뭐 많이 줬겠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국은 야 러시아, 북한 난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야. 나는 지금 미국하고 어떤 싸울 의지가 없고 나는 무역 전쟁은 한다. 근데 군사적으로 싸울 의지는 없다.
나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 편들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중국 제품 안 사주면은 나 이거 폭망한다. 내 자리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북한,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은 어떤가요? 참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2022년 2월 달 예측부터가 이제 빗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세 종말점이라는 게 있어요. 막 공격을 해 나가다가 이 계속 가려 그러면은 여기 뭐 병력이나 장비나 탄약이나 이런 계속 보충이 돼서 힘을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군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공격하던 세력이 마지막 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게 공세 종말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동안에 서로 간에 여러 차례 공세 종말점을 거치면서 지금 상황은 결국은 일종의 어떤 그 소모전 같은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6.25 전쟁의 판문점 회담을 진행하면서 몇 년 동안 고지전을 계속 했듯이 또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과 동맹국이 이제 그 교착이 돼갖고 진치전을 했던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하기 아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러시아는 부족한 것을 북한에서 뭐 포탄, 미사일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전장터라는 것이 러우 전쟁 처음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자칭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러시아 전차가 이제 깨지는 걸 보고 전차의 시대는 갔다 그랬는데 절대로 갈 리가 없습니다. 전쟁은 전차, 장갑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걸 타야 될 보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그동안의 러우 전쟁 간의 장갑차라든지 전차 이런 것들이 뭐 많게는 한 2만여 대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보충이 돼야 싸우는데 보충이 쉽지 않아요. 이게 뭐 금나와라 뚝딱 해갖고 전차가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1년에 생산해낼 수 있는 탱크 숫자가 200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생산해냈던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고물상에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전차나 장갑차를 뭐 수리한다든지 떼서 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근근히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또 종말점에 다다르고 있다 보니까 잘 나가다가 멈추고 또 방어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뭐 일부 잘 나가다가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되는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스톱이 됐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밀고 들어왔던 것인데 뒤늦게 이제 미국이 다시 도와준다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 장비가 오고 하려면 또 몇 달 걸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이제 8월 달 들어서 그러면은 그 F-16 같은 것도 뭐 지원이 되고 미국이 이제 지원해 주면은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거 들어올 테니까 러시아가 주춤하는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또 좀 진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전망은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점치기가 어렵고요. 트럼프는 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거 푸틴하고 얘기해서 바로 끝내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불안하겠습니까?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불안하지만은 아마 추정컨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엄청 불안할 거예요. 왜? 그 상태에서 전쟁이 끝난다. 과연 어떤 형태로 끝날 것인가? 러시아가 물러갈 리는 만무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가 차지한 땅을 다 그냥 줄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휴전됐던 것처럼 현선에서 이제 멈추는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은 유럽 세계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나토 뭐 빠져나가겠다는 소리도 하고 야 너들 뭐 하는 거야 너들이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뒤늦게 뭐 징병제를 하니 뭐 방위비를 증가하니 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올해 뭐 방위비를 증가한다 그래갖고 내년에 바로 전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뭘 만들려 그러면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탱크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징병을 했어도 훈련시키고 배치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그 기간이 필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유럽이 지금보다가 좀 더 많은 것을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해줄 의지를 갖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는 것이 현재로서 상당히 쉽지 않다. 트럼프의 의지도 있지만은 오히려 유럽 지도자들의 의지가 어떤가,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서는 어떤 역할인가요? 미국에 보면 기존에 이제 핵을 운영하는 전략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그 미국 전략사령부의 그 어떤 뭐 카운터파트로서 우리가 2016년부터인가요? 우리 자체의 전략사령부를 만든다고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최근에 일부 뭐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곧 창설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전략사령부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전략적 능력 요걸 통합을 해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기타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을 억제하고 만약에 북한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응징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고 전략적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무기들이 있어요. 뭐 현무 계열의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 스텔스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3,000톤급 이상 되는 잠수함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 전략사령부 예하 부대에는 뭐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드론 사령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특수임무부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묶어갖고 합참 의장 밑에 놔두지만은. 미국의 어떤 전략사령부하고 비슷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북한 핵과 기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목적으로 창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변화무쌍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안전하게 지켜져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적어도 국방에 관련된 것만큼은 한 방향으로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